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TSMC 인수계획 추진. 2. 아무도 시공 방법을 몰라. 3. 한국, KF21 대만에 팔아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TSMC는 명단상에서 선두를 달리던 회사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TSMC의 주요 파트너였던 인텔은 협력을 거부하여 TSMC의 견고한 입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는 삼성과의 협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대만에 대한 공격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TSMC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전투 의지를 나타내며 심지어 위기에 처한 TSMC를 인수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놀라운 동작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부활하고 최종적인 승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하나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곳,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M&A,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르고 성실함까지 갖춘 한국은 그 덕분에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늘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중동처럼 신이 내린 선물 석유라도 충분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쯤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투자되어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인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려 할 때는 꼭 한국 기업을 찾았습니다. 30년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나칼레 대교를 맡겼고 독재자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리비아 대수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맡겼고 현재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천연가스에 올인하고는 LNG 운반선을 전부 한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두바이 군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도 한국 기업에게 랜드마크를 지어달라며 1조 5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공해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콘서트 공연 후 3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공개로 1시간 노래 부르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고 했던 이 공연은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라는 호텔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였는데 이 호텔은 랜드마크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세웠죠. 94개의 초호화 수영장, 레고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외형,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이 호텔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 호텔을 완공한 쌍용건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쌍용건설은 1977년 쌍용종합건설이라는 사명과 함께 쌍용량의 건설사업본부에서 독립해 출범했습니다. 1986년 쌍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드물게 해외건설 명가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쌍용건설 홈페이지에는 그간 해외에 완공한 수많은 건축물을 공개해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총 185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루안다, 인도네시아 등등 그 국가도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도 8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에 달하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린 건축물은 두바이에 건설한 최고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 ICD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특급 호텔을 건설해달라며 쌍용건설을 주관사로 낙점했습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설사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80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팜 주미라 인공섬에 세워져 전 객실에서 걸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가 핵심인데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최고 44층 호텔 3개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은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상징인 인피니티 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풀 등 수영장만 무려 94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외관 역시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팜 주메이라 인공섬 위에 그려진 S자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것과 같은 비정형 외관을 자랑하죠. 이렇게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흰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고 하죠. 실제 완성된 건물은 외벽 마감용으로 붙인 33,000개의 패널이 전부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비정형 외관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상됐는데 건물 설계도를 본 공동주관사 베식스 임원들마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레고 블록처럼 쌓은 건물은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눠는 두 개의 독립 건물이지만 80m 높이에서는 스카이 브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완성되어야 그 중앙에 별도의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브릿지 스위트를 만들 수 있고 90m 높이의 옥상에서 걸프만을 보며 즐기는 스카이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80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구조물 무게가 1300톤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80m 높이의 공중에서 세밀하고 용접하고 두꺼운 철골을 들고 나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쌍용건설은 지상에서 아예 골조 건축을 제작한 후 이를 끌어올려 스카이 브릿지를 완성했는데요. 사실 1300톤짜리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건물 위에 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1300톤짜리 구조물이 추락해 초대형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에게 이 1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미 13년 전에 5배나 무거운 초대형 공원 하나를 200m 높이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사람인 한자처럼 생겼는데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쌍용건설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설계한 모셰 사프디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이어야 한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설계안을 처음 본 싱가포르 관계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봤죠. 이태리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어졌음에도 위태하다 하는데 이 설계안은 무려 52도나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설계안이 제시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찰을 시도한 전 세계 14개 건설사들이 전부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의 개몬과 한국의 쌍용건설이 남았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몬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만 변경해달라 고 요청한 반면 쌍용건설은 원한 100%를 구현하겠다 고 나섰으니까요. 결국 쌍용건설이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인 모양을 구현하려면 23층 높이에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된 후 55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8층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어 쌍용건설은 사상 최초의 공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입니다. 이는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건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양쪽 건물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을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잡아당김으로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3층에서 건물이 완공됐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는 23층부터 57층까지는 한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23층부터 쌓아 올라가는 건물 상부의 하중이
미드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서쪽 건물이 밀어내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양쪽 건물의 벽에 3,0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극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21세기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 개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폭 38m, 길이 340m의 하늘공원 때문입니다. 선박 모양의 이 공원은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로 그 무게만 무려 7,000톤을 넘습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류사에 기록된 적 없는 초대형 인명사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철골 구조물을 지상에서 조립한 후 200m 위로 끌어올려 건물 위에 얹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손꼽혔는데 7,000톤팔이 하늘공원을 무사히 끌어올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피니티 풀이라는 수영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열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한 1,300톤짜리 스카이브릿지를 80m 높이로 끌어올리는 건 쌍용건설에게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에서 따낸 빠따니 나라타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로 시작된 한국건설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언 5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국은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성실함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등 전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수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수많은 랜드마크가 한국건설사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세계 최고 높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오늘 잠시 살펴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쌍용건설의 작품이고 튀르키예에 세워진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차나칼레 대교는 DLENC, 옛 대림산업, 와 SK 에코플랜트, 옛 SK건설가 세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한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이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이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자식과 양자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하니웰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 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1호 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0B,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롭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이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 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이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 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